네, 오늘 주제는 이제 무령왕입니다. 무령. 이 무령왕에 대해서는 이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제 이 또 선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또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무령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되는 아주 필수 그 분야입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지금까지 한 50년 우리 역사가 지금 해방 이후에 지금 70년이잖아요. 50년, 60년대는 고고학이 거의 발달이 없었고 완전히 우리나라 고고학은 그냥 거의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70년대 이게 무령왕이 71년에 발견됐는데 그때도 완전 초등학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고고학을 한 단계 끌어올리거나 고고학에 대한 큰 반성을 일으킨 이 왕릉이고, 그 다음에 1971년에 발견됐는데 그때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왕릉 중에서는 유일하게 왕의 이름이 나온, 왕의 이름이 밝혀진 왕릉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왕릉이 굉장히 많지만 그 왕릉의 이름이 밝혀진 왕릉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뭐 도굴이 엄청나게 됐죠. 일제시대 때만 해도 뭐 일본 놈들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왕릉을 막 파헤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 한번 팔려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소요되니까 잘 안 팝니다. 그래서 왕릉의 무덤의 이름이 발견된 지금까지 특히 백제는 아직까지 최초입니다. 백제 왕 중에서 왕릉의 이름이 밝혀지는 무령왕릉. 그 다음에 무령왕릉에 에서 나온 고고학적 유물이 우리 선도 문화와 굉장히 많이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때까지 백제의 역사에 대한 비밀이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일부 상당 부분 밝혀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야사학자, 소위 말하는 제야사학자들은 이 무령왕릉을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야사학자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양심에 바른 사람들이 많지만 그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강단사학자에서 아주 강합니다. 그게 또 실제로 그게 일부 강단사학자들의 비판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그런 부분을 뛰어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무령왕릉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백제 국호문을 살린 무령왕 이야기. 그러면 제가 이제 굳이 국호를 살렸다는 얘기는 왜 이걸 국호를 집어넣냐면, 무령왕이 이제 굉장히 백제가 신라와 고려에 의해서 굉장한 압박을 받았어요. 차지하고 있던 한강 다 뺏기고, 한강도 뺏기면서 375년에 계로왕이 그 장수왕에게 참수를 당했다,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고구려에 의해서 백제가 그 성을 뺏기는데 그것이 한성이에요, 한성. 지금의 잠실과 거기 나오는 거예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요. 이미 다 발견이 됐죠. 1970, 80년대에 그 유명하신 이형구 박사가 그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발굴을 해서 그것이 백제 초기에 왕릉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대화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구려가 그냥 싹 간성을 아주 그냥 쓸어버린 겁니다.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리고 거기서 계로왕을 생포해서 강을 건너 그 건너에 있는 아차산에서 목을 냈습니다. 그 계로왕의 아들 또는 계로왕의 그 직계 후손이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제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피신하면 이제 공주로 피신하죠. 공주로 피신해서 거기서 70년인가 있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부여로 가서 부여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이 백제인데, 근데 그 중간에 이 무령왕이 거의 그 계로왕의 그 당시에 그 근초고왕 그때 영광을 잠깐 되살렸던 사람이 무령왕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 공주의 공산산성인가? 거기에 있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동산이 이렇게 세워졌답니다. 아주 이 굉장히 좀, 장엄하죠? 위대하고. 출생이 461년에, 백제 25대 왕이고, 돌아가신 게 523년, 몇 살았어요? 한 60세 살았죠? 꽤 오래 산 편이에요, 그 당시 왕이면. 제위도 501년부터 523년이라 그러면 22년을, 약 23년을 제위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왕 제위는, 물론 길게 제위한 분도 계시지만은, 10년, 20년 제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암살당하기도 하고, 죽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무령왕의 모습은,
삼국사기에 있는 무령왕의 그 표현이나 일본서기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거기에 나오는 그 그것을 표현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키가 팔척 장신이고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굉장히 미남이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일본서기를 몇 번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일본서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적 편향, 이러지 않는데, 그 영어로 컨포메이션 바이어스, 어저께 조성재 박사가 와갖고 그 말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무속에 대해서 확정적 편향, 무조건 미신이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일본서기에 대한 확정적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야사학자들이. 아, 일본서기? 아, 그럼 무조건 믿을 게 못 돼. 아, 일본서기 뭐 일본 놈들이 다 조작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서기 상당 부분 물론 일본 학자들이 그것을 왜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본서기가 720년인가죠. 백제 사람들이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갔고 자기네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든지 후손에게 알리려고 써는 게 일본서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그대로 쓰려면은 많이 좀 쪽팔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꽈서 이렇게 일본서기 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의 역사, 특히 백제의 역사는 일본서기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는 신라 본기가 기본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라 본기와 고구려 역사와 백제 역사를 다 합쳐도 신라와 백제 역사보다 더 짧아요. 굉장히 생략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제는 기본적으로 신라에서 마지막으로 멸망한 나라였기 때문에 또 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고려잖아요. 고려가 백제의 역사를 그렇게 자세하게 쓸 이유도 없고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백제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 일부 한계가 있겠지만 일본서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서기를 뭐 완전히 그것을 100% 그거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고, 제가 왜 백제 국혼을 살린 무령왕이라 그랬냐, 이게 중국에 있는 기록들입니다. 이게 백제를 영동 대장군이라 그랬고 고구려를 영동 장군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무령왕 시대에 오히려 백제를 더 중국에서 쳐줬다는 거예요. 이 영동 장군 가운데 백제가 없었잖아요. 이것은 잠시나마 길지는 않았지만 무령왕 시대에는 고구려의 국력에 못지않게 굉장히 백제가 융성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노구 22담노, 중국에서 발견되는 백제의 유물들, 백제의 지명들, 이런 것들은 아마 무령왕 시대의 담노제도가 가장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노국들이 중국의 그 동해안 지방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한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신라 쪽, 밑에 한반도 쪽에도 담노가 많이 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일본 쪽에도 백제의 담노는 식민지 국가죠. 식민지라고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굉장히 무령왕 때에 굉장히 번창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와분의 지석이 이게 지금 무령왕에서 나온 지석입니다. 지석의 내용이에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연 62세. 이건 뭐냐면 영동 대장군은 양나라의 황제가 백제한테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백제가 양나라의 제후국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양나라 황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마 너한테 칭호를 주겠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연 62세, 이게 굉장히 아주 놀라운 기록입니다. 자, 이것은 양나라 황제가 수여한 영동 대장군이 누구냐면 백제의 사마왕이다. 사마왕이 62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이 사마왕이 백제 삼국사기에 무령왕의 이름이 사마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왕. 동시에 일본 서기에도 백제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왕이다 되어 있습니다. 사마왕은 뭐냐면 일본은 시마라고 있습니다. 시마. 일본말로 시마는 섬을 얘기합니다. 다케시마, 스시마. 이거 뭐냐면 이 무령왕이 섬에서 태어났다는 걸 상징하는 섬이에요. 왜 섬에서 태어난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세에 죽었다. 제, 년, 5월, 병술, 그 날짜 이름을 이렇게 됐고, 이렇게 지석에 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령왕의, 2004년에 나온 신문이에요. 중앙일보에. 아끼도 일왕. 지금은 이제 그 나루히토 천황에게 왕을 물려주고 뒤로 물러났죠. 그 아끼도 천황의 당숙은 아버지의 사촌,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가 형제인 것 같아요. 아사카노 마사히코라는 사람이
무령왕이 와가지고 참배를 하고 합니다. 이거 왜 참배하고 하냐? 자기네 직계자손이라는 거죠. 참배하고 나서 그 당시에 공주 기장에게 뭐 1000년 이상 된 그 향나무로 만든 향을 이렇게 선물을 하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왜 무령왕에게 참배하고 갔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악기도 천왕이 2001년에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할 때, 그 당시 이제 이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기자회견인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갑자기 예정이 없던 이런 말을 한 거죠. 무령왕의 손녀 다카노가 뭐 일본 천황 간무를 낳았다. 그래서 나는 백제를 피해 입어놨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후기일봉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기록으로 인해서 백제의 신연성을 느낀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령왕의 손녀 다카노니가 일본의 간무를 낳았다는 것은 무령왕 자체가 황손이라는 뜻입니다. 백제의 황손. 백제의 그 황실의 하나의 조상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조상이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71년 7월 8일 날 세기의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세기의 발굴이냐면 이게 도굴이 안 된 거야. 도굴.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도굴이 됐는데 이게 7월 그 3일 전에 우연히 이게 배수로 작업하다가 그 인부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이걸 뚜껑을 열어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도굴이 안 된 거야.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가장 그 유명했던 고고학자 김원룡 서울대 사학과인가 그분이 김원룡 교수에게 보고가 돼갖고 서울에서 그 고고학 연구자들이 급파됐습니다. 급파돼갖고 3일 만에 이 문을 연 거예요. 자, 그 당시만 해도 이 고고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어떻게 이걸 고고학적으로 이걸 발굴해야 될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보통 이런 왕릉을 발굴하면 약 최소한 6개월 걸려요. 6개월. 왜냐면 이게 뭐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되고 유물이 어디 있는지 잘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걸리는데 이 무령왕은 한 3시간 만에 몽창 유물을 쓸어 담듯이 해서 도망가듯이 나왔다. 이거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왕릉을 발굴할 때는 우선 그 금지 라인을 쳐야 돼요. 이게 뭐 폴리스 라인 있잖아요. 쳐가지고 외부인이 접촉을 못하게 했는데 이게 무령왕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그냥 기자들은 다 왔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어떻게 생겼냐 하고 그냥 멍청 들어와서 여기 다 같이 들어갔대요. 여기. 그래서 막 밟고도 아니고 난리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긴장한 고고학생들이 이게 그걸 그냥 사람들이 몰아내고 그냥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묘뭔가 이렇게 묘를 지키는 동물 이렇게 딱 있고 잘 보시면 저 뒤에 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최초로 발견되면서 사진이 찰칵 찍힌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침노콜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식물들이 막 이렇게 싸고들 들어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요거를 열기 직전에 제의를 지내는 거, 제의를 지내보시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요거죠? 여기, 북어 3마리 있잖아요? 단지 북어 3마리 넣고, 위령제를 지내고, 그리고 바로 열어버립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최소한 왕릉을 열리면 뭐, 수박도 좀 갖다 놓고, 솔도 좀 따르고, 그럴 텐데, 이렇게 발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기자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기자들도 들어가 있고, 막, 시민 같은 사람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한 3시간 만에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그 죄책감에 이렇게 걸려서, 정말 우리가 못할 짓을 했다, 뭐,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문기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반성하는 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대부분 파헤쳐진 국제 고분, 그러나 무령왕릉은 그들의 손을 타지 않는 유일한 무덤이다. 우리 힘만으로 처음 발굴한 삼국시대 무덤이라 실수도 많았고 회한도 많다. 그러나 그 경험이 값진 전화위복이 돼 천마총 황남대총을 발굴하며 찬란한 유물을 남겼다. 여기서 그런 반성을 하고 그 유명한 천마총 황남대총을 성공리에 발굴했다는 그런 후기입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까지 직접 보고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고고학적으로를 한 단계 올리는, 그 실력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령왕릉에서 추출된 유물은 약 108종의 2,906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연도에는 왕과 왕비의 지석, 여기 보여요. 이게 지석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됐고, 뭐, 해서 그런 내용들 가지런 이유였습니다. 아까 그 영동 대장군 백제 삼화왕이라는
그 기록이 이 지석에 남아있습니다. 지석이 두 개인데 하나는 왕 거, 하나는 왕비 겁니다. 그 위에 오수전, 이런 돈이죠. 저기 저 천국 갈 때 저거 하라고 뭐 차비하라고 그랬더나 이제 그런 거예요. 지석 뒤에는 돌로 만든 짐승 석수의 모양이 남쪽을 향해 있었다. 이게 석수. 묘실에 관을 올려놓은 대위에는 왕과 왕비의 관. 이 왕비 왕관입니다. 이게. 요거는 왕관, 왕비관. 근데 이게 재질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금송으로 해서 금송은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가 아닙니다. 금송은 일본의 고유의 소나무입니다. 일본에서 잘 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또 종류도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소나무 이름은 적송입니다. 적송. 빨간 색깔. 국화관에 오시면 그 마고상 왼쪽에 심어져 있는 것이 금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측할 수가 있는 게 일본에서 금송으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가져왔거나 일본에 있는 금송 그 목재를 가져다가 여기서 만들었거나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일본의 목수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지 않나. 왜냐면 자기네 직계 조상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국보만 한 10대까지가 돼요. 구령령 금제간시 154부터 쭉 해서 165까지 전부 금으로 된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보시고 아까 보시던 이제 백제 사망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 무령왕의 기에는 무령왕의 이름은 원래 사마 혹은 융이고 모대왕의 둘째 아들이라 키가 8척이고 눈썹과 눈이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인자하고 관대하며 백성을 따랐다. 봄 정월에 자평 백가가 가림성에 온 거에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주성에 나가서 한솔 해명에게 명해 투구했다. 백가가 항복하자 왕이 목을 빌려 백강에 들렸다. 네, 여기서 보시면 아주 잘생겼고 백성들이 잘 따랐지만은 그다음에 결단도 있었다. 결기도. 왜냐면 이 백가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백가가 동서왕도 막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백가가 항복하자 그들의 그 자리에서 목을 뱉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사마입니다. 사마. 자, 삼국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자라는데 이사자고 이게 딱글마 우리가 마찰하잖아요. 마찰. 그 마자예요. 마자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사마. 자, 그러나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그 무령왕릉에서 나온 지석에는 백제 사마인데 이 마자가 아니에요. 이 마자가 아닙니다. 이건 삼마자예요. 수풀림자를 안에 있고 그 겉에 이게 이렇게 된 거 보면 다릅니다. 달라. 읽기는 같이 사마로 읽지만 한자가 틀리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놀랄만한 거는 일본 서기에는 사마 지석과 똑같은 한자의 글씨로 일본 서기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나온 거네. 물론 공산성인데. 자, 보세요. 삼국사기에는 백제 사마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본 서기에는 백제 사마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마가.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보면 물론 같은 사마로 되어 있지만 일본 서기가 한자가 무령왕의 지석에 나와 있는 한자와 동일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무령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삼국사기보다 일본 서기 기록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요? 한자가 똑같잖아요. 이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삼국사기의 기록이 무령왕의 기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비교학적으로 볼 적에 일본 서기가 무령왕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을 증거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사망이냐? 이 무령왕에 대한 그 기록은 삼국사기에 많이 안 나와요. 저도 삼국사기 많이 읽어보지 않았지만 오히려 일본 서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사망인지. 그 당시에 여왕이 동생 곤지에게 일본에 있는 외국이 자꾸 백제하고 친하게 지냈다가 이게 조금 사이가 안 좋았던지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 계로왕이 자기의 아이를 뵌 여왕 후비 첩을 이 곤지가 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곤지한테 너 가서 백제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잘 다스리고 무마시키고 우리 형제국가 근데 그때 백제가 큰 형이었겠죠. 형제국가인 얘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백제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때는 거의 대부분 90%가 이 김해 쪽에서 배를 띄운답니다. 왜냐하면 이 물살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살이 어떻게 흐르냐면요. 이렇게 흐른대요. 이렇게 물살이. 근데 이게 무동력이잖아요. 무동력이기 때문에 배를 그냥 놔두면
대부분 이리로 간다. 뭐 안 가도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가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여기가 대마도가 있잖아요. 가다가 대마도에서 한번 쉬고, 여기 이끼섬이란다, 이끼섬. 이끼섬에서 또 한번 쉬고, 또 여기 가다 보면 요 가까라시마 해갖고 이 가당도로가 있답니다. 가당도가. 여기가 이끼섬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려서 가는 게, 큐슈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네, 그렇다. 지금 현대 이런 밀물 썰물 해류를 연구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령왕의 탕생지가 일본 가까라시마라는 거는 일본 가까라시마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끼섬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끼섬에서 저걸 찍은 거예요. 사진을. 이게 가까라시마예요. 이게 가까라시마예요. 이 가까라시마에는 무령왕의 탄생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예요. 백제 무령왕 탄생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또 백제 제25대 무령왕 탄생 노지, 탄생일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만삭의 상태에서 이 계로왕의 후비가 곤지하한테 같이 갈 때 거의 8개월, 9개월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로왕이 애를 낳으면 잘 이렇게 보쌈아가지고 다시 운나라로 보내라, 뭐 이런 기록들이 일본서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삭 상태에서 여기서 애를 낳은 겁니다. 이 해변가에서. 자, 이것이 전설이 돼서 뒤에 이게 뭐 일본의 황손 여자가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섬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이게 전설이 되고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전설은 신화가 아닌 이상이어서, 신화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팩트에 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설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가까라 섬은 무령왕의 탄생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무령왕이 왜 사왕이냐는 거는 삼국사기 없어요. 삼국사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일본서기를 볼까요? 460년 4월 백제 계로왕이 아까 장수왕한테 죽은 사람입니다. 장수왕에서 한성 아차산성에서 쭉 돌아가신 분이에요. 일본은 뉴욕각국 천황에게 백제 여인을 왕비로 추천해보냈는데 그녀가 입궁하기 전 간통한 사실이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엔 좀 이런 것들은 일본서기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꾸민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직도 요거는 뭐 알 수. 요게 참 그 여인 그 왕비 얘기가 아니고 요 밑에가 왕비 얘기예요. 계로왕은 동생 곤지에게 일왕을 달래고 나라 운영을 보좌하라고 지시하면서 곤지는 임금의 명을 어길 수 없지만 형님의 여인을 주시면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계로왕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부인을 곤지에게 내주며 여인이 산딸이 가까웠으니 조심히 잘 가라 이렇게 했고, 계로왕과 곤지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곤지는 외로 가는 항해에 나선다. 그러다 결국 임신한 여인이 큰 산통을 느꼈고 배는 가까라시마에 정박했다. 곧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의 이름은 섬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사마라고 하였다. 이 무령왕에서 나온 지석과 똑같은 한자글이죠. 일행이 배 한 척을 내어 아이를 돌려보내니 이가 곧 무령왕이다. 일본어에서 한자 사는 시로 발음되기 때문에 시마왕으로 읽으며 이는 곧 일본에서는 섬에서 태어난 왕이라는 뜻이다. 일본서기를 우리가 많이 왜곡됐다고 하지만 이 내용만큼은 굉장히 좀 사실에 가깝지 않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기술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죠. 잠깐 보시면 여기 무령왕이에요. 25대. 자, 무령왕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위에 보시죠. 동성왕. 동성왕은 꽤 오래 왕으로 했지만 소위 말하는 무령왕의 아버지라 그러는 계로왕 밑에 문주왕 3군왕은 2년밖에 왕위를 못해요. 전부 다 암살당하고 죽습니다. 얼만큼 이 백제가 왕권이 흔들리고 백제가 고구려에서 시달림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죠. 문주왕도 2년밖에 못하고 3군왕도 2년밖에 못하고 동성왕은 백가에게 살해당하고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살해당하고 이런 상황이죠. 이 성왕도 신라 매복 군사에게 살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가지고 결국은 해왕, 법왕, 무왕 그래서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0년, 130년 정도 가다가 결국 의자왕 때 백제는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지금 공주에서는 이 무령왕의 아버지 곤주, 사실 이게 무령왕의 아버지가 곤지인지 아니면 무령왕의 아버지가 곤지의 형인 계로왕인지는 논란이 있어요. 일본 서기에 보면 무령왕의 아버지는 곤지가 아니라 그 형 계로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근거가 또 있어요. 일본에 남아있는 고고학적 유물, 그거를 근거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21대 계로왕의 곤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1대 계로왕의 동생.
그리고 계로왕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게 동성왕이고 무령왕이고 일본의 천왕 2명이 곤지의 아들이에요. 여기가 무슨 뜻이 뭐냐면 곤지의 아들이 4명인데 여기 무령왕도 들어가 있죠. 무령왕은 양자로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제 형이 야 너 한번 데리고 와서 그래 네가 달래니까 주겠다. 그러나 무령왕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이 삼국사기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곤지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오고. 근데 이게 그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시대의 인물 화상경이라는 거울에 여기 맨 마지막에 개체천왕 있잖아요. 남제왕의 기록이 나온다니까요. 정확하게. 무령왕이 이 인물 화상경을 남제왕한테 선물했는데 내가 동생을 위해서 너의 장수를 위해서 거울을 보내노니 너는 부디 만수무강하여라. 남제왕 여기 보시면 요즘 복잡한데 이렇습니다. 요 계로왕하고 곤지가 형제고 문주왕도 같이 그 밑에 무령왕이 계로왕의 아들이고 곤지의 아들은 3명이에요. 여기 잘 안 나왔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본 수다 하찌만 신사에 보관된 일본의 국보 인물 화상경이에요. 자, 이 뒤에 보면은 사마가 남제왕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장수라는 거는 오래 산다는 거요, 만들어서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자, 사마가 뭐예요? 무령왕이잖아요. 무령왕이 남제라는 건 뭐냐면 동생이라는 뜻, 동생. 남쪽에 사는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천왕의 이름 따로 있겠죠. 사마의 동생이 남제왕이었다 라는 게 이 인물화상경, 무령왕이 일본의 천왕에게 선물한 인물화상경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곤지에 대한 일본서기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저기 인물화상경이라 고고학적 유물의 거울에 나와 있으니까. 인물화상경의 전문 해석은 계민년 8월 10일 무령대왕이 다스리던 때 남제왕 게이타이라 일본말로는 게이타이 천왕이 있을 때 사마왕은 게이타이의 장수 무궁 오래 삶을 기원하며 예인 금질이 2사람을 보내서 백동 200냥으로 두드려서 거울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사마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가 무령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령왕의 무덤 양식은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의 무덤은 우리의 전통 무덤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벽돌 무덤이 별로 없어요. 이건 양나라식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양나라와 백제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문화적인 이렇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양집공도라고 양나라 시대의 외국의 사신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비단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양집공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양집공도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거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들의 이름이 보여요. 자, 자세한 것까지는 못하겠고 여기 보면 백제 사신이 맨 앞에 있어요. 그 뒤에 고구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라 사신이 있어요. 자, 이거는 앞쪽을 보고 있잖아요. 황제가 이 앞에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백제 사신이 고구려 사신보다 앞에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 황제가 중국의 양나라가 고구려보다 백제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백제의 국헌을 일부나마 이렇게 살려낸 왕이다라고 해서, 이 당시가 이제 무령왕 시대입니다. 이곳이죠. 양나라. 502년 당시의 양나라 보라색 백제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무령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선도 유물과 가까운 것이 거울 2개가 있어요. 2개. 거울과 이게 금제 관식입니다. 김정양 교수라고 그분이 주장하신 거예요. 자, 이 백제에서 나오는 이 불꽃 문양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분은 주장하기를 이것은 태양에서 비쳐나오는 햇살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분의 말 공감합니다. 이건 햇살을 상징하는 햇살. 옛날부터 우리는 태양을 숭배 또는 태양을 굉장히 중요시 했잖아요. 태양은 보이는 태양이 있고 보이지 않는 태양이 있는데, 보이는 태양은 하늘의 태양이고 보이지 않는 태양은 신성, 영성, 이 말하는 한, 그런 거를 상징한 거죠. 거기서 나오는 빛, 햇살도 태양으로 이렇게 상징화 시킨 겁니다. 이러면서 빗살무늬톡이 고조선 시대 대표적인 지표인물이 빗살무늬톡이잖아요. 그 빗살이 사실은 빗살이라 그러면 안 되고 햇살이라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건 햇살을 의미해요. 햇살은 해를 의미하고, 해는 광명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것은 무령왕의
불꽃 모양의 금제 관식은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의 선도 문화의 그런 밝음. 옛날에는 깨달은 사람만이 왕이 됐었으니까요. 고려 신라, 백제 신라 이후에, 물론 고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무령왕의 출토된 청동 거울이 161호, 거울이 2개가 발견됐어요. 또 어디에 발견되냐면, 어디서 바로 가슴 옆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뭐냐면, 왕이 가슴에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동 거울은 고조선 시대 때에는 이것이 깨달음의 상징이지만,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게 권력의 상징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만이 깨달았고 왕만이 태양의 자손이라는 그렇게 이 선도 문화가 왜곡되기 시작했던 거죠. 고구려의 삼조고 문양 있잖아요. 삼조고가 태양 속에 있다는 것은 이 태양을 고조선 시대 때는 깨달음의 상징이었지만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권력의 상징, 왕의 상징, 왕권의 상징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고구려 왕이 쓰고 있던 왕관묘입니다. 네. 그래서 천부경에 보면 모든 우주의 만물은 근원은 1인데 1을 고조선 시대 때는 거울로 형상화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 고구려 백제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왕권으로 변질화됐다. 그래서 좀 짧지만은 이제 무령왕의 백제 국권을 살린 무령왕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